이리 가도 되겠습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시오. 그날 첩으로 팔려가던 처녀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한 건 우락부락한 정체 모를 사내였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날 그녀는 은전 몇입값으로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양 북쪽 끝자락, 허름한 골목길 안쪽. 아직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어요. 연하는 손목을 굵은 삼줄로 묶인 채 낯선 사내들에게 이끌려 걷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집신도 제대로 신기지 못한 상태였고 치맛자락은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어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제야 연하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지를. 집문서, 논문서, 심지어 창고에 쌓인 곡식까지. 채권자들은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몰려왔습니다. 뻔뻔하게도 상청 안까지 들이닥쳐서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지요. 빚이 50냥이요. 갚을 게 없다면 몸으로 때워야지. 그중 가장 앞에 선 자가 한규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돈놀이로 재산을 불린 자였는데 탐욕스럽기로는 이름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연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희죽 웃었습니다. 마침 잘 됐소. 남산 아래 사는 이 참판 어른께서 측시를 구하신다 했으니 이 처자라면 딱 맞겠구먼.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이 닳도록 빌었어요. 하지만 한규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하의 팔목을 낚아채며 말했어요. 이틀 안에 50냥 가져오시오. 못 가져오면 이 처자는 내가 데려가겠소. 이틀이 지났습니다. 50냥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연하는 지금 이렇게 새벽 안개 속 골목길을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끌려갈 순 없어. 연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눈은 사방을 살피고 있었어요. 3주를 쥔 산에는 둘 앞에서 길을 안내하는 자가 하나, 셋이었습니다. 골목은 좁고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서 걷던 안내자가 방향을 확인하느라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온 힘을 다해 3줄을 잡아당겼어요. 손목살같이 쓸려 피가 날 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요. 줄을 쥔 사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인연이 지금. 연하는 뛰었습니다. 집신도 없는 맨발로 차가운 흙바닥을 박차고 달렸어요. 골목을 꺾고 또 꺾고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잡아라. 달아난다.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끝이었으니까요. 연하는 한양 성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성문이 열리는 시각이 가까웠어요. 사람이 모이면 살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골목 끝에서 갑자기 또 다른 사내 둘이 나타났습니다. 한규삼이 미리 막아둔 것이었어요. 퇴로가 막혔습니다. 연하는 비틀거리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이 찢겼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맺혔어요. 어디를 도망가려고. 한규삼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여유로운 걸음이었어요. 그는 연하를 내려다보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이 참판 어른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연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발소리였어요. 땅이 울리는 것 같은.
한규삼이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하도 그쪽을 봤어요. 안개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안개가 걷히면서 서서히 모습이 드러났어요. 키는 두 길은 좋게 되어 보였고 어깨는 지게 하나를 짊어진 것처럼 넓었습니다. 얼굴은 사나웠어요. 눈썹은 굵고 일자였으며 턱은 각지고 인매는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등에는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지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낡았지만 묵직해 보이는 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내 이름은 도윤이었습니다. 한규삼 쪽 사내들이 움직였습니다. 길을 막아서며 쏘아붙였어요. 비켜라. 우리 일에 참견 말고. 도윤은 멈춰섰습니다. 잠시 골목 안을 훑어봤어요. 넘어진 여자, 손목에 핏자국, 둘러선 사내들. 그는 말없이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목소리는 낮고 굵었어요. 별다른 감정이 없는 그냥 사실을 묻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한규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별일 아니오. 빚담보로 잡아가는 게요. 그쪽이 상관할 일이 아니니 비켜주시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하를 봤어요. 연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하는 그 순간을 나중에도 잊지 못했다고 해요. 무섭게 생긴 사내였는데 눈빛만큼은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묻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자들이 하는 말이 맞느냐? 연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한규삼의 사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넷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어요. 도윤은 어깨를 한번 돌려 첫 번째 사내를 튕겨냈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몽둥이를 들었는데 도윤은 손목을 가볍게 비틀어 몽둥이를 빼앗았어요. 세 번째 사내가 목덜미를 잡으려 하자 도윤은 그 손목을 잡아 그냥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네 번째는 그걸 보고 멈췄어요. 30초도 안 걸린 일이었습니다. 한규삼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말했습니다. 이 이자가 누구냐?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규삼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연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걸을 수 있느냐? 연하는 무릎의 통증을 참고 일어섰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따라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보따리를 다시 집어들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연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달리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한규삼은 뒤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도윤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연하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도윤의 걸음걸이는 이상했어요. 일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발을 내딛는 방식, 좁은 골목에서도 자연스럽게 사각을 확인하는 눈의 움직임, 뒤에서 소리가 들릴 때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을 바꾸는 것. 그 모든 것이 무언가를 오래 훈련한 사람의 몸에 밴 습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의 연하는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거침없이 그 문을 통과했어요. 연하는 그 뒤를 따르며 한양을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으로 한양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산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을 걸었습니다. 도윤은 말이 없었어요.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았고 먼저 말을 거는 법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처음에 두려웠지만 이틀 동안 도윤이 한 짓을 보니 두려움이 조금씩 걷혔어요. 그는 연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쉬는 곳마다 먹을 것을 나눠줬고 밤에는 연하와 등을 지고
잠을 청하며 사이에 작은 모닥불을 피워뒀어요. 무릎 상처를 보며 쑥을 씹어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행동은 분명했어요. 이 사람은 나를 해칠 생각이 없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틀째 되는 오후 연아가 먼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걷다가 대답했어요. 산 안쪽. 왜요? 살 곳이 있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아는 더 묻지 않았어요. 산이 깊어졌습니다. 길이 없어지고 숲이 시작됐어요. 도윤은 그럼에도 망설임 없이 나아갔습니다. 이 산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해가 기울 무렵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연아가 알아챈 건 냄새였어요. 흙 냄새인데 다른 흙 냄새였습니다. 조금 더 걸었을 때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이상했습니다. 산속인데 이 방향에서만 공기가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자 그것이 보였습니다.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맑은 물인데 표면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바위는 이끼로 뒤덮여 짙은 초록빛이었고 물이 흘러내려 작은 웅덩이를 이루는 곳에는 겨울에도 작은 풀들이 살아 있었어요. 연아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건 온천이요. 도윤이 처음으로 조금 길게 말했어요. 올여름 우연히 발견했소. 이 근처에 몸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움막도 있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연아는 그때서야 도윤의 손을 봤습니다. 보따리 끈에 오래 스쳐 생긴 굳은 살 외에도 손등에 오래된 상처가 여럿 있었어요. 그것들은 그냥 넘어져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것에 여러 번 베인 흔적이었어요. 이 사람 무관이었나?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연아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앉아보시오. 도윤이 바위 옆에 자리를 가리켰어요. 연아가 앉자 도윤은 그녀의 무릎 상처를 살폈습니다. 온천물에 담그면 낫겠소. 연아는 망설였습니다. 이상한 물인데 하고요. 하지만 이틀을 걸어온 탓에 무릎이 붓고 욱신거렸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뜨겁지는 않았어요. 그냥 딱 적당히 따뜻한 누군가의 손길 같은 온도였습니다. 상처 쪽에 물이 닿는 순간 약간 따끔했어요. 핏물이 연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욱신거리던 느낌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연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상하네요. 아픈 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도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 물의 특이한 점이요. 도윤은 자신의 왼쪽 팔뚝을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칼자국 같은 상처가 있었어요. 아물긴 했는데 안쪽 근육이 뭉쳐 있는지 팔을 제대로 못 펴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여기 왔을 때 이 팔을 뻗지 못했소. 지금은 이 정도요. 그는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펴지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연아는 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맑은 물, 바위를 감싸고 작은 풀들을 살리고 겨울에도 따뜻한. 이게 대체 뭔데? 그날 밤 연아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물이 그리고 그 따뜻한 물 곁에서 묵묵히 불을 피워주는 사내가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움막은 낡았지만 도윤이 손을 받고 겨울 먹거리는 도윤이 산에서 구해왔어요. 연아는 음식을 만들고 움막 주변을 정리하고 틈틈이 온천물로 상처를 다스렸습니다. 무릎은 완전히 나았어요. 피부가 맨들맨들해질 정도로 아물었습니다. 도윤의 팔도 거의 다 폈어요.
이제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생겼어요. 산 아래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나무꾼이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가 우연히 이 온천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다리를 오래 절뚝거리던 사람이었는데 온천물에 발을 담갔다가 통증이 줄었다고 마을에 가서 떠벌린 거예요. 그러자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속에 신기한 물이 있대. 다리 아픈 게 낫는다더라. 피부병도 낫는다던데? 물론 과장도 섞였어요. 소문이란 게 항상 그렇듯이요. 실제로 온천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오래된 상처의 회복을 돕고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건 연하와 도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소문을 들은 게 평범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도윤이 움막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소. 연하가 물었어요. 그게 문제인가요? 아픈 사람들이 오면. 아픈 사람들이라면 괜찮소.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권참이가 사람을 보냈소. 연하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참이. 남산 아래 사는 이 참판과 가까운 사이로 한양에서 손꼽히는 권세가였어요. 그 사람이 왜요? 온천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거요.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온천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가 눈에 훤했어요. 권세가가 손을 뻗으면 이 산속 조용한 삶은 끝납니다. 그리고 도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연하는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도윤이 온천을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연하는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당신 여기 단순히 숨으러 온 게 아니죠? 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소? 괜찮아요. 듣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닥불이 탔어요. 도윤은 오랫동안 불꽃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본래 무관이었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연하는 그럴 줄 알았다 싶었습니다. 도윤의 몸에 배어있는 모든 것이 설명됐으니까요.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전 일이었어요. 당시 도윤은 북방 변경지대를 지키는 무관이었습니다. 계급은 높지 않았지만 병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어요. 몸이 크고 힘이 셌지만 그것보다 도윤이 인정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사람처럼 대했거든요. 끼니를 챙겼고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고 위험한 임무를 혼자 맡으려 했어요. 그러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윤의 상관이었던 대신 정판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군량미를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배를 골았고 겨울에 소못도 못 받았어요. 도윤은 그 횡령 장부를 우연히 손에 넣었습니다. 나는 그걸 상부에 올렸소. 하지만 말입니다. 정판서는 이미 궁궐 안에 사람을 심어두고 있었어요. 도윤의 고발장은 오히려 정판서에게 전달됐고 정판서는 선수를 쳤습니다. 도윤이 군량미를 빼돌렸다는 역고발장을 먼저 올린 것입니다. 증거를 조작했어요. 도윤의 도장이 찍힌 거짓 장부를 만들었고 도윤과 사이가 나빴던 병사 하나를 돈으로 매수해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신문은 가혹했어요. 도윤은 결백을 외쳤지만 조작된 증거 앞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결이 났어요. 파직, 그리고 유배. 다만 도윤은 유배 도중 도망쳤습니다. 유배지에서 죽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정판서 쪽 사람들이 미행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온 거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불빛에 비친 그의 눈빛은 담담하지 않았어요. 억울함, 분노, 그리고 어딘가 지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도윤 씨한테는 그 장부가 아직 있습니까? 도윤이 연하를 봤습니다. 있어. 어디에요? 도윤은 보따리 안쪽 천으로 여러 겹산 무언가를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촘촘한 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장부가 나왔어요. 연하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왕 앞에 가져갈 수 있다면 가져갈 방법이 없소? 도윤이 무겁게 말했어요. 유배지에서 도망친 죄인이요. 상소도 올릴 수 없고 궁궐 근처에도 갈 수 없소. 잡히는 순간 그냥 죽을 것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닥불이 탁탁 소리를 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연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온천의 소문이 한양까지 퍼지고 있었어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올라올 것이고 사람들이 올라오면 도윤이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연하는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었어요. 소문이 퍼지면 더 높은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 약수로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이 도윤에게 궁궐로 들어갈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더 나빠질 것이었어요. 도윤 씨, 연하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소문이 한양에 닿은 건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문이었어요. 북산 자락에 신기한 약수가 있다더라. 하지만 소문이란 거, 특히 병에 관한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이 시각 궁궐 안에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어요. 전하의 옥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피부병이었어요. 몇 해째 이어진 고질이었는데 여러 의원들이 처방을 썼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전하는 밤마다 가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다른 증상들도 생겨나고 있었어요. 약수의 소문이 궐 안에 흘러들어간 건 이 시점이었습니다. 내의원 의관 하나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사람을 보내 확인해 봤습니다. 돌아온 보고는 흥미로웠어요. 실제로 약효가 있는 온천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의관은 이것을 입 밖에 냈고 그 말이 전하의 귀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그 소문이 전하의 귀에만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판서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정판서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그 온천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탈취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정판서를 움직이게 만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정판서에게는 첩자가 있었어요. 그 첩자가 이런 보고를 해왔거든요. 북산 온천 근처에 도망쳐 숨어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얼굴이 예전 파직된 무관 도윤과 닮았습니다. 정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 그 이름을 오래 잊고 있었어요. 유배지에서 죽었거나 어딘가 숨어 빌빌거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도윤이 아직 그 장부를 가지고 있다면 정판서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잡아와라. 그리고 그자가 가진 것들을 모두 불살라. 같은 시각 연하는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계획은 이랬어요. 연하가 직접 내의원 의관을 만나 온천의 효과를 설명하고 전하의 피부병 치료에 쓸 것을 제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고 의관이 직접 약수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궁궐 안에서 발판이 생기면 도윤이 직접 가져온 장부를 통해 정판서의 비리를 알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숨어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의관을 만나는데 성공했어요. 의관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연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직접 온천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연하가 의관을 만나는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정판서의 첩자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온천 쪽으로 정판서의 사람들이 출발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도윤은 그들이 오는 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산속 생활이 길어지면서 귀가 예민해져 있었고 무관으로 훈련된 몸은 위험을 감지하는 법을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는 장부를 품 안에 넣고 온천 반대편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판서의 사람들이 움막을 뒤졌어요. 하지만 도윤은 없었고 장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움막에 불을 질렀어요.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았던 작은 보금자리가 타오르는 걸 도윤은 숲속에서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편 연하는 의관과 함께 다른 경로로 산을 오르다가 연기를 받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후에야 만났어요. 숲속 깊은 곳에서요. 다쳤어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괜찮소? 도윤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연하 뒤에 선 의관을 봤습니다. 이분이 내의원 의관 박 의관이요. 전하께서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해 보라 명하셨다 했어요. 박 의관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도윤을 한참 살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했어요. 당신 혹시 전에 무관이었소? 도윤이 굳었습니다. 왜 묻소? 채영이 그리고 그 흉터 모양이. 박 의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나는 예전에 군영 의관도 했소. 훈련 중 입은 흉터는 따로 생긴 것과 달라요. 당신 것은 오래 훈련받은 무관의 것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박 의관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박 의관, 말씀하시오. 전하께 전해줄 수 있소? 파직된 무관 하나가 증거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박 의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요? 정판서의 군량미 횡령 장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숲은 조용했어요. 박 의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위험한 일이요. 알고 있소. 잘못되면 당신뿐 아니라 나도 위험하고 이 처자도 위험하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오. 믿어줄 수 있겠느냐고. 박 의관은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하의 병환이 나으신다면 내게도 발판이 생기는 것이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이틀 뒤 박 의관은 온천수를 궁궐로 가져갔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사용하셨고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오래된 피부병이 일주일 만에 절반이나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하는 박 의관을 불렀습니다. 이 약수 어디서 구한 것이냐? 박 의관은 말했어요. 전하, 이 약수를 발견하고 효능을 확인한 사람이 있사온데 그 사람이 전하께 드릴 말씀이 있다 하옵니다. 들여보내라. 그리하여 도윤은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년 만에 밟아보는 돌바닥이었어요. 무관복은 없었습니다. 허름한 산사람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손을 꼭 쥐고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신문자리에는 정판서도 있었어요. 정판서는 도윤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어요. 능숙하게 차갑게. 전하,
이자는 유배지에서 도망친 죄인입니다. 군량미를 횡령한 죄로 파직된 자입니다. 당장 잡아들이소서. 전하가 도윤을 받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했다. 해보아라. 도윤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정판서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색이 사라졌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이 장부는 소신이 북방군영에서 근무하던 당시 실제로 집계된 군량미 지급 내역입니다. 상단에 기록된 수치와 하단에 실제 지급된 수치가 다릅니다. 그 차액은 정판서의 창고로 갔습니다. 총 400석에 달합니다. 전하가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옆에서 내의원 수장이 내용을 확인했어요. 정판서가 나섰습니다. 전하, 이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저자가 군량미를 빼돌린 뒤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것이옵니다. 예전에 이미 신문이 끝난 사안이 아닙니까?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 신문에서 증인으로 선 자가 박득수라는 병사입니다. 그자는 정판서로부터 은전 30냥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박득수가 은전을 받은 기록, 그리고 박득수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중에 은밀히 적어 도윤에게 전달한 자백서였습니다. 정판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자백서가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소? 전하, 이자는 죄인이옵니다. 죄인의 말을 어찌 믿으시길. 조용히 하라. 전하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흘렀습니다. 궁안이 조용해졌어요. 전하는 한참 장부를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대신들을 봤어요. 이 장부의 수치를 실제 군영 보급 기록과 대조하라. 이틀이 걸렸습니다. 대조 결과는 명확했어요. 도윤의 장부가 실제 군영 보급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반면 정판서 쪽에서 제출한 기록은 숫자가 맞지 않는 곳이 여럿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마을을 떠나 숨어있던 박득수가 어사의 명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신문 앞에서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정판서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을요.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판서는 전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작된 장부, 매수된 증인, 군량미 횡령. 증거가 세 겹으로 쌓여 있었으니까요. 전하가 명을 내리셨습니다. 정판서는 관직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병사들의 보상에 충당하라. 그리고 남쪽 끝 섬으로 유배를 보내라. 살아서 한양 땅을 밟는 날은 없을 것이다. 정판서가 끌려나갔습니다. 그 뒤를 한규삼도 따랐어요. 이 참판에게 처녀를 팔아넘기려 했던 일, 그리고 정판서와 연결된 불법 돈놀이 사실이 함께 밝혀졌거든요. 한규삼은 관가에 압송됐고 그의 재산은 빚을 진 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연화의 가족이 졌던 빚도 그 안에 포함됐어요. 바깥에서 기다리던 연화는 궁궐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나왔어요. 연화가 뛰어갔습니다. 도윤이 멈췄습니다. 연화는 그 앞에서 발을 멈추고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굳었던 얼굴이 처음으로 아주 조금 풀렸어요. 끝났소. 파직은 공식적으로 취소됐고 억울하게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도 내려졌어요. 도윤은 다시 무관복을 입었습니다. 예전보다 오히려 더 높은 계급이었어요. 전하께서 그의 충성심과 인내를 높이 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이 있는 산은 전하의 명으로 특별히 보호되는 땅이 됐습니다. 군대가 주변을 지켰어요. 아무나 탈취하거나 망가뜨릴 수 없도록요.
도윤과 연하는 혼인했습니다. 혼례는 작은 것이었지만 마음은 컸어요. 연하의 어머니가 와서 울었고 박 의관이 자리를 잡아줬으며 움막에서 함께 보낸 겨울을 아는 산새들이 근처에서 울었어요.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진짜로 그랬습니다. 연하는 혼례날 밤 도윤에게 물었어요. 그 움막이 불에 탔을 때 무서웠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움막이 아니라 장부만 있었으면 됐소.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이었어요. 당신이 다치지 않았으면 됐소. 연하는 웃었습니다. 긴 웃음이었어요. 온천은 이후 백성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개방됐습니다. 그 물에 처음 발을 담갔던 처녀의 이름을 따서 사람들은 그곳을 연하탕이라 불렀어요. 봄이면 주변에 이름 모를 꽃이 피었고 겨울에도 물에서 김이 올랐으며 아픈 사람들이 먼 길을 걸어와 발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말했어요. 이 물 이상하게 따뜻하다. 그 따뜻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곳을 처음 발견한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었어요. 어떤 것들은 설명되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다우니까요. 그리고 훗날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살린 건 뜨거운 물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놓지 않은 두 사람의 인연이었다고 합니다.